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해외 증시 변수에서 조금은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데요. 일단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또 유럽 쪽을 잠깐 살펴보면요. 거래가 조금 한산했고 숨고르기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시는데요. 금리에 대한 변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많이 소강된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증시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도 조금 한산했기 때문에 해외 변수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모습이 조금 적었습니다. 특히 일정상 지금 큰 재료라든지 큰 변수가 나오기 조금 애매한 구간인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 또 위클리 만기도 있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정들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시장이 괜찮은 모습으로 흘러갔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 조금 엇갈린 수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선물 매도세가 지금 조금 거친 모습입니다. 1조 원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크게 부담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번 주 시장에 조금 주도적인 종목들이 있죠. 특히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부족한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도 이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듯이 수급을 쪽쪽 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홀로 독주 장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현저하게 많은 시장이고요. 사실 지금 이 에코프로가 보시면은 이 수급의 이 거래 대금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급을 갈라먹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나머지 수급을 이렇게 갈라먹다 보니까 윗골이 달고 길게 밀리고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많이 이탈되는 그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보시면 1,800개에 육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들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조금 루즈하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연동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휴장한 이후에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수급 양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다른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들어서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되기는 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조금 역부족입니다. 유동성 자체가 부족한 시장인데 이 수급을 모두 에코프로 그룹주가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노을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을은
지금 29%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금의 주가 양상을 살펴보면요. 4,570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방직을 보겠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거래가 재개된 종목인데 지금의 주가 또 빠지고 있네요. 14% 넘게 빠지면서 15,9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라티알과 인상가는 모두 천일년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보라티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4%가 넘게 빠지면서 16,900원, 8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상가 보겠습니다. 인상가의 경우에도 12%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2,45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제약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니터와 안과의약품 CMO에 대한 협력 지속 방안의 논의에 따른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네요. 아래 꼬리단 음봉을 형성 중이고요. 10% 넘게 빠지면서 7,390원 선, 8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종목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를 구조해 볼 텐데요.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와 더불어서 무상증자 소식까지 있습니다.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노을에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말고도 동시에 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동시에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거래 정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특별하게 급락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지금 기준으로 하한가를 터치하고 하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패턴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조금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무상증자보다는요, 이 유상증자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종목이 하락의 골이 조금 깊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노을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AI 기술과 이 자체 보유 원천 기술인 NGSI 기술을 기반으로 혈액과 조직세포를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차세대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입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종목인데요. 오늘 조금 유상증자 소식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조금 뜯어보면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에 채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조금 악재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사실 이 300억 원 규모 중에서 270억 원 규모는 운영자금, 그리고 나머지 28억 원 규모는 시설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상증자가 더 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는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노유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되는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700억인데 유상증자를 하는 금액 규모 자체가 300억이다라는 건 사실 정말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는 정말 큰 규모의 유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300억 원 규모의 이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이 회사에 조금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700억 원밖에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 큰 규모의 유상증자는 사실 기업의 신뢰성을 조금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기업의 이 컨디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사실 조금 바이오와 연관된 기업들은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기업력이 조금 우수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한 4년 연속해서 계속된 적자,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을 따졌을 때도 이 재무 건전성이 정말 우수한 기업은 아닙니다. 재무적으로도 조금 불안한데 여기다가 또 유상증자라는 어떤 그런
이슈를 터뜨린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뢰성이 조금 많이 훼손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 노을 자체가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동안 이 노을이 어떤 기업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성장성이 조금 더 우수할 것 같아서 주가가 우상향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조금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어느 정도 인맥과 엮였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재료로 이 노을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업력으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정치적인 테마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 컨디션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가가 4,570원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격에서라도 손절가 안내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하한가에 안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은 맞지만 하한가가 풀릴 때 아니면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 기회를 줄 때는 저는 무조건 조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한번 재진입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10월 13일 최저가가 4,160원 선이거든요. 이 4,160원 선을 크게 깨지 않는 4,100원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진입 매수가는 제가 4,1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진입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3,850원 잡아드리고 재진입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격 전략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 노을이라는 기업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조금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가격 전략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을이라는 종목은 유상증자 이슈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로도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재진입을 하신다라면 4,1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3,850원, 목표 주가 4,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방직을 구조해 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다뤄드렸던 종목입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에 거래가 정지가 됐고 거래 재개된 이후에도 하한가로 직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제가 월요일에도 이 대한방직과 관련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이제 거래 재개가 들어왔죠. 근데 만호재강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대한방직은 하한가는 아니지만 오늘도 조금 거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이 대한방직 이 연기금의 어떤 이 연기금 기관의 물량이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한 14%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인 포트에 굳이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 하한가 사태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하한가 사태를 만들었던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강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재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하면서 통정 매매를 하고 시세 조정 행위로 주가를 조금 띄웠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폭락했던 5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하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종목들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부터 의심 정황을 조금 포착을 하면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15일 강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하한가는 아닙니다. 하한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계속해서 가능은 하거든요. 어쨌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컨디션이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조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 만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대한방직의 어떤 재무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가 조작 군단들이 들어와서 이 기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컨디션을 조금 해치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조금 거래를 하기가 조금 힘들고 개인들이 그냥 굳이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6,000원 구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포트에 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조금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가 조작 혐의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일당들이 주가 조작을 하기 전 그 시세로 조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죠. 이 코로나 때 정말 폭락했었던 그 가격대까지 이 대한방직이 한번 떨어진다면 그때는 한번 재진입을 한다고 해도 조금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는 거의 한 14,000원 구간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하락세가 저는 14,500원, 14,000원 이 가격대까지 한 번 더 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진입을 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진입 매수가는 14,500원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6,000원, 재진입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3,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의 경우에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재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14,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 라인 13,5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제해 보겠습니다. 인상가를 구제해 볼 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의 가치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인산사라는 종목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혜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일염 차제지로 소금 관련주, 인산가, 보라티알 등등 급등을 한번 쫙 해줬다가 지금은 사실 재료 소멸 구간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진짜 이 소금 관련주들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게 이 종목은 조금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나라고 보는 시선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재료 소멸로 들어갔고 수신이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거친 매도세로 오늘 한 12%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인상가 자체는요, 주겸과 이 주겸 응용식품 전문 제조 유통업체고요. 오랜 기간 동안 최고 품질의 주겸, 이 주겸과 관련된 식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인상가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긴 합니다. 세계 최초 주겸을 산업화한 기업으로 주겸 시장 내에서 1위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재료는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 재료는 어느 정도 소멸하면서 지금 하락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상가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인산사라는 기업 자체가요. 사업을 다각화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기업은 냉정하게 아닙니다. 그런 기업은 냉정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재료들, 소금이라는 테마, 또 설탕이라는 테마, 이런 테마성 재료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 트레이딩을 해야지 이런 종목들을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테마가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이 되고 하락 구간, 소강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오랜 기간 물려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정말 단발성 재료를 한번 줬을 때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을 줬을 때 계속 거기서만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종목을 고점에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냉정하게 이런 구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인상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 나는 이 인상가가 재무적인 가치로 봤을 때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현금이 조금 급하지 않고 이 정도의 현금은 나는 인상가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쭉 조금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료 소멸로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현금을 조금 빨리빨리 돌리고 싶고 현금화가 조금 급하신 분들이라면 나의 기준선을 이탈하는 순간 그래도 빨리 조금 매도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재료 소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말 방류하고 방출할 때 그때 진짜 소금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올 때 그때 재접근하는 게 맞지 지금은 하락 구간, 지금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 진입한 만큼 지금은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사실 도망가자지만 지금 현재가가 2,450원 수준입니다. 2,450원 수준인데 사실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탈이 맞아요. 이탈이 맞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저는 지금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재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2,200원 구간에서는 한 번쯤 재진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00원 구간에서 재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방출되면서 이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 소금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재진입을 하시는 가격대를 저는 2,200원 정도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재진입 목표가는 2,700원 그리고 재진입 손절가는 2,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방직이라든지 노을과는 조금 저는 다른 플로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이 기업은 뭐 우려할 만한 재무제표는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일단 매출액 꾸준히 잘 나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도 지속된 흑자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부채 비율, 유보율을 봤을 때도 재무적으로는 괜찮아요. 재무적으로는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크게 유상증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재무적으로 걱정시킬 만한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은 조금 말씀드렸었던 노을이라든지 대한방직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재진입 매수가 2,200원,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00원 정도의 이 가격 전략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재무 건전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2,200원대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 2,700원, 손절 라인 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 28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기가비스가 1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팔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바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수익 실현. 네. 그냥 개인적으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발굴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노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노출되는 것도 싫으세요? 싫어요. 아주 없는 것, 노출되지 않은 거 네. 위주로 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징크스 네. 같은 게 있어요. 좀 많이 노출이 되면 종목 좀 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목표가 아마 10만 원 줬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 10만 원 넘었다가 지금 하라고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 봤을 때 추세가 약간 꺾였다 다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달성도 했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네.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 하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가 비스는 수익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그래도 반등하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찐 수혜주는 장비 수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장비라고 해도 그냥 장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냥 이게 어떤 맥락을 좀 정해놓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HBM 이슈잖아요. 이슈인데 이 HBM에 갖고 이렇게 파생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확장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만약에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 HBM이 어쨌든 고성능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뭐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확장이 된 게 어찌 보면 또 반도체 기판 네. 그러니까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성능 반도체로 갔다가 이게 기판으로 갔다가 반도체 기판 또 검사 장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 반도체 장비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기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네. 그동안 또 소외되던 종목들이 또 두대 잡기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이제 장비로 제한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시야가 좀 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좀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좀 튀어나간 종목들이 있다면은 좀 추격 아닙니다. 네. 추적 매수하는 관점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방금 말씀드린 얘기했던 근거는 최근에 네. 뭐 신성이엔지라든지 동시세미케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간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반도체 부품주라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큰 풀 안에서 지금 네.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꼭 반도체 장비 요 시야를 좁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시야를 조금 넓게 가져가시면서 추적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리뷰도 부탁을 드려볼게요. 4월 19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노바텍은 지금 수익률이 12%대로 네. 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네, 이 정도 지금 매도입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네. 아니 이거는 그때 오늘 다 매도하는 것만 가져오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매도네요. 네. 매도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세요? 이게 노바텍을 제가 가져오게 되면서 네.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이슈 그것 때문에 네. 무역 분쟁도 될 수가 있고 이제 양안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져왔었는데 이게 요게 갈지 그 이슈는 정확히 맞췄어요. 네. 근데 종목 픽이 조금 이제 아쉽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좀 더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은 나긴 났고요. 네, 네. 나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도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히토리에서 또 갈림이라든지 게르멘트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종목이 만약에 확장이 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반도체 네. 고성능 반도체에서 기판에서 검사장비 확장이 된 것처럼 아마 미중 이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확장이 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서 노바텍에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교체 매매할 거니까 노바텍도 오늘 매도 네. 이렇게 할 수 있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노바텍의 경우는 정리해보면 좋겠다,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지금 살펴보니까 2분기에 폭스바겐도 이길까라고 네. 주셨네요. 폭스바겐을 겨냥한 종목인가요? 폭스바겐을 경영한 네.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그 자동차 관련주인데 자동차 관련주인데 네. 네. 한 가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힌트를 이제 2분기 폭스바겐 이길까? 왜 하필 폭스바겐인가요? 다른 차들도 많잖아요. 1분기 때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1분기 때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위를 매겨보게 되면 네. 1등이 폭스바겐이고요. 2등이 현대차그룹이고 3등이 이제 도요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2분기에 잘 나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 폭스바겐은 제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1분기 때 보게 되면 이제 한 5조 8천억 정도 현대차그룹 예상하게 되면서 네. 도요타가 한 6조 정도 예상되고 3등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6조 4천억 나오게 되면서 도요타를 제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환율 따라 변동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 원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7조 2천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7조 2천억 그리고 현대차가 6조 4천억 기록하면서 2등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 와서는 이게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칫 폭스바겐 영업이익도 좀 제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증권사 가이던스가 평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3조 6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한 3조 9,8천억이니까 그냥 2조 9,800 정도니까 그냥 3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근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4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3조 4천억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만약에라도 폭스바겐이 1분기 때 그랬는 것처럼 2분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서 7조 2천억이 나오게 되고 현대차 그룹이 대신증권이 가이던스를 올린 것처럼 네. 4조와 3조 4천억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7조 4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순위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완성차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굴지에 이 기업들을 제치고 네. 1등을 할 거라는 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 퍼스트 무버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내연기관 쪽에서 물론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합친 거겠지만은 네. 어쨌든 글로벌 완성차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네임밸류가 높은 네.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기업들 다 제치고 현대차가 만약 1등을 하게 된다면은 네. 정말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네. 1등을 하는 것처럼 현대차도 만약 1등 하게 된다면은 정말 지금까지 상상했던 못된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일에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도 15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전기차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IT 자동차 우리나라 다 네. 합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잘 오는데 지금 네. 단어를 이렇게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무슨 단어 쓰시려고요? 소위 약간 국뽕이 차오른다. 아. 네. 그 정도 써도 되지 않았나요? 써도 될까요? 네. 뭐 네. 그 정도 쓴다고 해서 뭘 하실 유튜브 이제 시청자도 없을 거고 시청자분 네. 그건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자부심이 네. 차오르곤 있는데 제가 한 네.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냥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냥 네. IT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냥 국뽕이 차오르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자동차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현대차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 종목이 현대차인 줄 알았거든요. 설마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현대차 기아를 얘기해놓고 현대차 네. 기아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왔어요. 왜 걔네가 이렇게 부품주인가요? 왜냐하면은 네. 전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 좀 아쉬운 게 네. 그러니까 뭔가 좋은데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 현대차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네. 작년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 실적 이슈 때문에 정말 꾸역꾸역 시장 대비 이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그렇죠.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19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실적을 보면 20만 원 넘어야 정상인데 참 시장 대비 아직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9월달 가서 시장 하락하게 되니까 같이 빠져버렸고 지금도 이제 실적이 4조 원, 3조 4천억 정말 폭스바겐도 제칠 정도의 네.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좋은 기업을 사는 건 맞지만은 그렇죠. 수익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튼 현대차, 기아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네. 현대차 기아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죄송할 일은 아니죠.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네. 현대차는 25만 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10만 원 돌파돼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딱 눈에 보이는 수치.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실적이잖아요. 그죠, 실적이 근데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안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왜 밟아주지 못하죠? 대체?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애매한 게 시장이 항상 지 보고 싶은 건 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란 것도 어떤 유행이란 게 있고 네.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반도체 보는 거. 근데 엔비디아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챗GPT 생成AI 이 얘기 네.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2차 전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갑자기 테슬라하고 이제 리비안 그리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 광물 네. 이슈 나오다 보니까 또 가거든요. 네. 그게 또 현대차가 뒤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가니까 그럼 자동차 네. 부품주 중에서 어떤 걸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네. 그중에 슈어 소프트테크라고 그거 가지고 오시지 네, 않으셨나요? 한번 가져왔었는데 이게 수익이 한번 많이 났었거든요. 네. 났다가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똥손이었다가 네. 슈어 소프트테크 이후에 수익이 잘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이게 이제 시발점으로 돼서 이제 수익이 뭐 앞으로 물론 꼭 그런 건 네. 아니지만은 다시 매수 타임이 됐다라는 네. 판단 때문에 슈어 소프트테크로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 지금 진입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이슈 때문일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네. 뭐 우리가 그때와 지금 좀 업데이트된 이슈가 있을까요? 업데이트된 이슈가 네. 일단 있습니다. 없으면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네.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기사 바로 또 검색을- 준비해 오셨어요. 기사 네.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슈어 소프트테크를 설명할 기사가 뭐가 있을까를 네. 찾아봤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먼저는 뭐냐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을 선언한다 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주 하게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종목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세종공업이 됐고, 뭐 한전 라이트 메탈이 됐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결국 이제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매수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 중요한데 수요 소프트테크가 오늘 딱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게 OTA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테슬라가 먼저 했어요. 네. 먼저 했다가 현대차가 또 따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OTA 그래가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 요거와 그리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드웨어도 받쳐야 되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받쳐야 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것들도 물론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성격이 있다고 네. 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이런 들어간 앱 같은 것들도 이건 결국 소프트웨어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진심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다스 영역의 통합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025년이 되게 되면은 뭐 전자 편의 부분하고 주행 성능 영역까지도 제어기가 단계적으로 통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가끔씩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네.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그 현대차 신차 같은 경우에 네. 계기판 오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결국에는 많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전자제어장치가 네.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오류가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시키지 않는 게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운행 보조 기능이라 그러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차량 운행 보조 기능이라 할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게 기능을 켜놓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 갑자기 오류가 발생되고 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마치 고속도로 가다가 서버리게 네. 되면 이게 정말 큰 위험이잖아요. 너무나 큰 문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점검해주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OTA 그러니까 이게 OTA 절망 아닙니다.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거를 네. 계속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쪽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현대차가 진심으로 접근할 네.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네. 좋을까요? 아직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네. 끊어야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가격은 5월달 같거든요. 5월달도 12,000원 정도 목표가 네.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2,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했고 네. 12,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000원 같은 경우는 목표가라기보다는 일단 분기점 이렇게 좀 보시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9,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슈어 소프트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힘을 내주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부하권에 들면서 2,581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22%의 강세로 891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딱 이렇게만 했죠. 아쉽다. 아쉽다. 네. 뭐가 아쉬우실까요? 제가 항상 맞나요? 방송 나올 때마다 종목별 종목수, 네. 말씀이잖아요. 아침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상승 종목수가 800 종목이 넘어갔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800 종목과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 기준을 봤을 때 상승 종목수가 800 종목에서 900 종목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코스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상승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게 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변동성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아침에 상승 종목수가 800종목이 넘어가길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구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네요. 참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마음 같지 않죠. 네. 네. 세상사하고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 1100종목인데 참 좋을 뻔했다. 네.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락 종목수가 많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이라보다는 조정이라 보는 게 맞는 것들이 네. 오늘도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일부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자동차 방금 말씀 슈어 소프테크라든지 네.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그러니까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도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12% 정도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애매해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어쩌면 지금 구간이 전문가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거든요. 가긴 가는데 어떤 종목이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빠른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세버렸는데 결론은 어쨌든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단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지금 장 초반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양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의 중요 포인트가 될 부분을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2차 전지주가 엔진이 재가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망을 해야 될지 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성장성이 유효하니까 종목별 수급과 자리는 따져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낮은 유동성에 업종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반기에 주도주 판단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2차 전지 재료가 유효하고 후발주 진입 전략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네. 하반기 주도주 말씀하셨고 네. 후발주 공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종목이 뭐예요?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종목은 모르겠고 아마 선별적으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별적으로 하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그분들 네. 안 되나요? 지금은 좀 짧게 주신 거라서 아마 좀 더 네.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설명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저한테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숙제를 주셨으니까 한번 숙제를 네. 풀어볼까요, 저희가? 근데 숙제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지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숙제를 주시면 일단은 또 할 수밖에 또 네. 질문하시니까 또 대답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결국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조선하고 자동차 부품 네. 네 가지나 나왔네요 벌써. 네 가지나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그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참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네. 있고 정말 2차 전지는 식지 않는 정말 숯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아요.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타 방송 가서는 어떤 얘기를 계속 하냐면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조금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은 2차 전지에서 테슬라 관련주, 그러니까 테슬라 네. 관련주를 보는데 어떤 걸 보냐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스페인에 전기차 공장을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총리 앞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인도 네. 공장도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를 좀 보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또 구간은 뭐냐면은 이제 또 이제 그 핵심 원자재 관련주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 폐배터리법을 만들게 되면서 폐배터리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만약에 유럽 내에서 충분하게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거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라면은 네.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럴 생각을 필요가 하거든요. 없겠죠. 그죠? 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모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배터리법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근데 환경 문제가 네.
아시겠지만 1990년대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늘 있죠. 네, 늘 있었잖아요. 탄소 중립해가지고. 근데 최근 와서는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네.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또 뒤쪽으로 좀 밀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지금도 있었고요. 미래도 있을 거고 과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물론 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환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법률 제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네.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그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주고 반도체는 아까 방송 서두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너무 안 그래도 조선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네. 그 조선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너무 빨리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흑자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2021년도 6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을 한번 잘 보세요. 네.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보면 흑자 수주를 받았거든요. 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17만 3천 제곱미터급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게 원가가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한 2021년도까지는 원가가 한 1억 9,500만 불 정도 보면 네. 되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2억 불 정도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철강석 가격 올라간 거, 뭐 인건비 올라간 거, 뭐 그런 거 반영하게 되면 2억 1천만 불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 흑자 2억 1천만 불을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2021년도 6월 달이기보다는 2022년도부터 수주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다 바로 건조 안 들어가요. 이게 네. 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계하는 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차츰 인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내년 2분기 정도? 네. 그때 가서 아마 조선주 같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벌써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발 앞서서 반응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주를 말씀드린 건 어쨌든 뭐 추세가 안 꺾이니까 일단 조선주 보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리고 조선주 외에 또 뭐 삼성 엔텍이라든지 네.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뭐 HS 엔진이라든지 또 이렇게 뒤늦게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분들 숙제를 어쨌든 제가 해버렸네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네요. 네, 근데 2차 전지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에코프로 그룹주. 네. 계속해서 기세가 좋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흘째 지금 음. 보니까 계속 연속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100만 원 돌파할까요? 에코프로는 네. 100만 원 돌파할까 할까 이거는 솔직히 의미 없는 논쟁이라 봐요. 아, 그래요? 그냥 100만 원 가는 네. 건 기정사실이고 네. 100만 원 넘어서 얼마 갈까? 아, 100만 원 이상이 얼마가 될까? 100만 원 네. 이상 100만 원 네. 돌파해가지고 얼마까지 갈까? 네. 그걸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100만 원 돌파 논쟁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상장 주수가 네. 2,600만 주 정도가 돼요. 2,600만 주 정도 되는데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 에코프로가 아마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하다가 네. 아마 뭐 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액면분할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6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이드로리튬이에요.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의 지금 자리가 하이드로리튬에 언제쯤하고 좀 저 개인적으로 유사하다고 좀 판단을 네. 하냐면은 요쯤 이제 요 구간입니다. 작년 하이드로리튬의 작년 11월 14일. 네. 그러니까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전고점 돌파할 것처럼 했지만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의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 14일 자리가 어찌 보면 에코프로의 지금 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가 여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중천장 쌍봉을 만들고 꺾여야 정상입니다. 옛날 네. 패턴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삼성중공 우선주가 2021년도에 우선주 급등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중천장 쌍봉을 만들게 되면서 주가가 그 이후부터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네.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어요. 근데 그 사례에서 이제 하이드로리튬으로 사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중천장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시켜가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 우선주보다는 하이드로리튬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서 네. 하이드로리튬의 어떤 차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네. 고점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고점이 나올 것이냐,
거기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주익수를 보게 된다라면은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2021년도 6월달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이 유무상 증자하게 고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도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이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앞으로의 주가 흐름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